흥미롭지만 이슈로 정리하기엔 애매한 것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유가 140억 배럴이 묻혀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우리나라에서. 시추하는데 1000억 드냐 어쩌냐 뭐 정치로 엄청 되게 싸우고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대치가 140억이에요. 적게 봤을 때는 35억부터 140억 배럴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140억 배럴을 인당으로 나누면요, 대충 한 280배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천만 인구로 따지면. 그리고 280배럴을 100불로 쳐도 28만 불인가? 하여튼 이거를 인구로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최대로 따졌을 때. 그리고 100불 단위로 따져도 우리나라 1인당 돌아가는 돈이 한 4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인 나라예요. 국민소득이 1,500불인 북한 입장에서는 요게 로또일 수 있겠지만 1인 소득이 3만 5천 불인 우리나라에서는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세계에서 전쟁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고립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버틸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지만, 경제적인 효용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효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아져 버린 거예요, 자원을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그런 얘기랑 비슷하죠. 옛날에 우리 IMF가 구제금융해져가지고 97년에 벗어났잖아요. 이제는 IMF가 우리를 못 도와줍니다. 왜냐면 IMF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정치적으로 논쟁을 할 건덕지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40억 배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7조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막 일주일, 2주일 전 자료다 보니까 2.7조로 돼 있는데 지금 3조 달러 넘었습니다, 시총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모든 기업들의 시총보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가 290억 불 정도를 순이익을 냈더라고요. 1, 4분기 290억 불이면 3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 합친 게 1, 4분기 실적이 거의 10조 정도 되거든요, 순이익이. 그러니까 얘가 1, 4분기에 30조 벌었다고 해도 삼성전자랑 SK 합친 것만 가지고도 순이익 10조, 그러니까 3분의 1을 메꿉니다. 그럼 나머지 기업들 다 합치면 엔비디아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비싼 건데, 제가 보기엔 확실히 버블입니다. 왜냐면요, AI가 벌써 끝물이구나라는 얘기가 뭐 좀 약간 빠른 사람들은 나오고 있어요. AI가 생각보다 효용이 없고 생각보다 안 팔리는구나. 제가 지지난주 이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안 팔리는구나. 근데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뿐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AI를 학습시키는데 자본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를 계속 사기는 아무래도 힘들어집니다. 이미 많이 사기도 했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성장이 지속 가능한가의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1, 4분기 실적 또한 되게 단기적인 이슈, 단기적인 이익이다라고 저는 접근해요. 문제는 요 버블이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우스시 버블도 그랬고 튤립 버블도 그랬고 뭐 모든 버블이 다 그랬지만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요거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요게 지속 가능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는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의 지급 준비금입니다. 내 화폐의 가치를 보증받기 위해서 각 국가가 킵해놓는 모든 준비금을 합산해서 글로벌리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70년대 닉슨 쇼크가 있었잖아요. 닉슨 쇼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확실히 금본위제였구나라는 게 보이죠. 금색으로 표시된 게 다 금입니다. 준비금으로서 금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닉슨 쇼크 이후로 이제 페트로 달러 체제가 들어왔죠. 킹스턴 체제로 넘어오면서 준비금의 달러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사회는 달러가 내 화폐 가치를 보증하는 수단이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모습을 보면요, 금이 다시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 이런 미국과 척지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여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게 될지도 알 수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위프트에서 유로화의 결제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과연 여기 준비금에도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노동 비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해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노동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며 어디며 데이터 센터를 말레이시아인가 짓는다고 했죠. 여기는 확실히 노동 비용도 쌉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정말 많이 먹죠. 전기를 많이 먹는 만큼 전기가 싼 곳에 지어야 됩니다. 노르웨이가 피오르드 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피오르드라는 것 자체가 노르웨이에서 나온 말인데 협곡형 지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포가 많아요. 폭포가 많으면 뭐냐? 수력 발전을 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00% 친환경 에너지만 만들어요, 전기를.
그 정도로 노르웨이가 수력 발전이 되게 많이 발전해 있는 곳인데, 노르웨이 같은 피오르드 지형이 있는 곳이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도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많은 기업들이 전기가 싸니까, 100% 수력 발전이 가능하면 전기가 싸니까 이런 데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라고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 볼륨이 S&P 500보다 니프티 50이 더 많아졌습니다. 인도 증시의 옵션 시장이 이 S&P 500 시장보다 더 커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2011년에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2011년 당시에 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때 옵션 시장이 되게 개방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크니까 너무 투기판이 됐다라고 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억제를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급락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어쨌든 우리나라도 1등을 했던 적이 있었다. 인도도 지금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장할 만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기원전 500년입니다. 기원전 500년 당시의 세계 지도예요. 유럽 사람이 그린. 확실히 내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중해.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이게 세계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다음에 지구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아시죠? 지구가 사실 평평한데 엄청 빨리 돌아서 둥글게 보이는 거라고. 재밌습니다. 창의성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대서양이 있는데 이게 세계의 끝이라고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대단한 거죠. 로마 제국은 이때 당시에는 세계를 먹은 거예요. 지중해를 다 먹었으니까. 언제나 서양 문화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영향을 받은 미국이 지금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로마의 역사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기원전에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구나를 기반으로 이 논리를 펼쳐보면 서양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걸 준비를 해봤고요. 지난주 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2년, 5년, 7년물 채권 입찰, 요즘 미국의 채권 입찰이 되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났다 보니까 단기물은 괜찮은데 장기물 관련해서는 이 길게 갔을 때 미국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장기물 에 대한 채권 입찰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의 M2 통화량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요. 미국의 GDP 잠정치는 1.6%. 속보치 먼저 나왔을 때 엄청 서프라이즈다 이랬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낮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낮게 나오고 있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원유 재고는 마이너스 4.15 밀리언 나왔는데, 최근에 또 유가가 신기한 것 같아요. 70불대 초반까지 내려가더니 지금도 거의 80불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JP모건인가? 금융사 어디에서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많이 떨어졌어요. 요거 감안했을 때 여름에 에어컨이나 전기 수요 증가를 생각하면 유가가 86불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3분기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젠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이슈가 단기적으로 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산업 생산은 6.1% 전년 대비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제조업을 하는 책임 이상의 사람들한테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를 물어보는 심리 지수죠. 실제 경기의 선행지표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50보다 위면 경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50보다 아래면 경기가 나쁠 것 같습니다. 인데 두세 달 정도 50보다 위에 있다가 갑자기 또 50보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 2, 3개월 뒤에는 다시 제조업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으려나 고민을 해볼 만한 지표인 것 같고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다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PCE 물가지수, PCE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사실 CPI보다는 요 PCE를 정책 담당자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도 요 PCE 물가를 더 집중해서 보고 금리 결정을 합니다. 시장의 관심은 물론 CPI도 중요하지만 P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상치에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역 수지는 거의 50억 불이죠. 50억 불 흑자를 보게 됐고요.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일자리 지표가 이것저것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의 CPI는 2.7%로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요. 잡 오프닝,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열려있냐 인 건데 837만을 예상했는데 800만 정도로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와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조금 식어가는 건가? 라고 예상을 할 만한 숫자가 나왔고, 그 와중에 또 ADP라는 민간기업이 발표하는 일자리 지표는 예상치보다 또 낮게 나와가지고 미국의 일자리가 확실히 식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고용보고서가 충격을 많이 줬죠.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를 보니까 182K를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18만 2천이 늘어날 거를 예상했는데 27만 2천, 오차가 9만이나 나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큰 오차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고, 그러는 와중에 실업률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시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번 이슈에서 제 고민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5%였던 기준금리를 4.75%로 낮췄고요. 마찬가지로 유로존 또한 4.5%였던 기준금리를 4.2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 이슈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 것과 미국이 일자리 지표가 좀 큰 건데 요거는 1번, 2번 이슈에서 다루도록 할 거니까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지표로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발표가 마이너스 0.13 빌리언인가 나왔습니다. 좀 적자를 봤어요. 경상수지가 왜 적자를 봤냐면 이번에 배당이 많이 나갔습니다. 외국인한테 배당 준 게 많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오늘 새벽에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 요거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실업률 발표가 내일 오전에 있겠고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미국의 CPI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좀 많습니다. 물가 지표나 금리 지표나 중요한 지표가 많이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30년물 국채 입찰, 한국의 광의 통화 증가량,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또 금리 결정을 하면서 장기 국채 이런 거를 정책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치겠죠. 지금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1%를 넘어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영란은행 기준금리 말고는 크게 중요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옵션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투기판이 짙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옵션을 길게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옵션에 대한 비용 자체가 되게 비쌀 수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인도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길게 가는 것 자체가 손실이 되는 건데, 웬만하면 옵션은 짧고 굵게 먹는 겁니다. 짧고 굵게 먹는 판의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빨리 한탕주의가 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리스크 헤지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리스크 헤징을 위해서 파생상품 시장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이나 개인이 옵션 시장에 많이 참여하는 것들은 한탕주의가 좀 성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채 투자는 길게 보고 들어가면 길게 보고 들어가면 무조건 괜찮다고 보죠, 저는. 어차피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오전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금리에 관련된 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침체가 없으면 금리 인하도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침체가 없으면 금리 인하도 없다. 물가 지표는 계속 높게 나오고 있고, 성장은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침체가 없다면 성장도 계속 강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 같은 선제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침체가 있으면 100bp고 200bp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궁금하신 게 없으시다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